제5부 몸이 건강한 생활의 비결. 집에서 30장 15절. 건강한 삶이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우리가 돈이 많고 그런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고 비실비실하면 쓸모가 없죠. 그래서 건강한 삶이 어떤 금보다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전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십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도 하느님이십니다. 성 토마스 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필요할 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잘 보존케 하여 주소서. 아셨습니까? 네, 건강을 의미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잘 보존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몸이 건강한 생활을 원합니다. 세상에는 몸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건강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강에 관한 정보들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의 글을 보고 제가 실천을 한 후에 인용한 것이기에 그분들께 감사드리며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대병의 예방과 치료, 암의 극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끝으로 몸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자연 법칙에 따라 살면 건강해요. 그런데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생활을 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좀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제26강의 건강한 식생활. 집에서 31장 20절. 음식을 절제하면 건강한 잠을 이루고 일찍 일어나 기분이 상쾌하다. 잠을 설치고 메스껍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겪게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자연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를 생각하여 소화가 잘 되는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즙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가온 고재섭의 디톡스 건강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의 그 건강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먼저 만성병의 근원을 바로잡는 자연식. 오늘날 사회 구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소비자의 입맛을 겨냥하여 속속 개발되고 있는 데다 농수축산업이 기업화되어서 각종 화학 비료와 농약, 항생제와 착색제, 호르몬제 등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죠. 미국의 경우 국민 1인당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화학 첨가물이 1년 동안 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질환은 그릇된 식사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물질과 소화 능력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여 음식이 몸 안에서 부패하면서 생긴 독소, 그리고 식품의 대량 생산과 가공으로 인해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을 섭취하는 데서 오는 영양 결핍이 원인이 되어
모든 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연식은 양질의 식품을 정제 가공하지 않고 가능하면 조리하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섭취하는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독일 출신 명의 막스 거슨 박사는 자연식 위주의 식이요법으로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피부결핵 환자 450명 중에 446명을 완치한 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그의 지침에 기초하여 암 예방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거슨 박사의 이 암 치료 방법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슨 박사가 이처럼 혁혁한 성과를 거둔 것은 자연식이 몸 안의 면역력을 키워 병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자연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미에 서너 가지 작곡을 섞은 밥을 주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현미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장을 청소해주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둘째, 부식으로는 제철에 나는 과일과 채소를 골라 가능하면 날것으로 섭취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는 모조리 죽고 비타민의 대부분이 파괴되며 단백질은 변성이 됩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고루 섭취하되 날로 먹는 음식이 총 식사량의 80% 이상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찬도 날것 2개, 익힌 거 1개, 날것 3개, 익힌 거 1개, 이런 정도로 김치도 익힌 게 아니라 날것이죠. 셋째, 설탕, 소금, 밀가루, 우유, 백미 등 소위 500식품을 피합니다. 특히 우유의 경우 위장이 나쁘거나 천식, 축농증, 중이염,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으면 우유뿐만 아니라 우유가 들어간 모든 식품을 완전히 삼가합니다. 몸에 동화되지 않은 우유가 체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몸에 이것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커피보다 커피 라떼를 더 좋아합니다. 설탕의 경우 황설탕이나 흑설탕이 백설탕보다 가공이 덜 되어 좋다고 하는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은 그와 반대로 황설탕은 백설탕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고 흑설탕은 황설탕에다가 카라멜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탕은 황설탕이든 백설탕이든 가능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 넷째, 육류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육류의 오염은 곡체류의 오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항생제의 30%가 축산업 및 수산 양식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돼지 페니실린, 페트라사이클린, 엘리트로마이신, 링코마이신, 딜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죠. 건강하게 살라고. 근데 그걸 우리가 먹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세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사료에 투여된 다량의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들고 있습니다. 자연식은 그 경이적인 치료 효과 때문에 의학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는 기원전에 이미 자연식의 효능을 알고 있었던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경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은 먼저 분해, 정제,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턱대고 먹는 음식은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위나 장에서 발효하여 여러 가지 독소를 뿜어나게 됩니다. 허버트 쉘턴 박사의 음식 배합 이론, 음식 배합의 체계적인 이론은 허버트 쉘턴 박사가 정립했습니다. 이 쉘턴 박사는 60년 동안 직접 식단을 짜서 단체 급식을 시켜보면서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6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면서.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박사의 이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어떤 종류의 음식물이냐에 따라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달라지므로 음식을 이것저것 짬뽕해서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침샘에서 나오는 프티알린은 전분에만 작용하는데 프티알린은 산성에 취약하므로 산성 음식과 함께 전분을 먹으면 전분의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햄버거와 같은 전분이 든 음식을 먹을 때 오렌지 주스와 같은 신음식을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쉘턴 박사의 음식 조합법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구의 균형식 이론의 문제. 균형식 이론에 의하면 영양의 균형을 갖추기 위하여 식사 때마다 여러 가지 음식, 예를 들면 우유, 전분, 단백질, 지방 등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음식의 섭취는 마치 자동차 연료 탱크에다가 가스, 휘발유, 알코올, 등유 등을 짬뽕시켜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짬뽕 연료는 효과적으로 타지 않을 뿐더러 엔진을 망치게 할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섭취하는 문제,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문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펩신을 분비합니다. 펩신은 산성이 강한 환경에서만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단백질이 완전히 소화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이나 빵 또는 감자 등 전분인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할 때 프티알린과 같은 알칼리즙이 즉각 입안의 침샘에서 분비되어 나옵니다. 알칼리화된 전분이 위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되려면 알칼리 매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섭취한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 몸에 들어온 단백질과 전분에 대응하여 산성즙과 알칼리즙이 동시에 분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즙은 서로 중화가 되어서 전분도 단백질도 제대로 소화시켜내지 못하는 물 같은 중성의 즙이 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은 부패하고 전분은 발효하기 시작하면서 소화관에는 박테리아가 무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와 발효의 결과로 소화불량, 가스, 가슴앓이, 위나 장의 경련, 복부 팽만, 변비, 구린내가 심한 변, 출혈, 치질, 대장염 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레르기라 이름 붙이는 수많은 증상이 음식을 제대로 조합해서 먹지 않은 결과입니다. 부패한 덩어리가 장관을 지나가면서 독소를 뿜어내고 혈액은 이들 독소를 흡수하여 뾰루지, 두드러기, 두통, 메스꺼움 등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라고 불리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음식의 부적절한 섭취로 일어나는 문제들, 현대의학에서는 변비나 소화불량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소화기의 문제로 국한해서 볼 뿐 다른 기관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부적절하게 섭취하면 우리의 대장은 음식에서 오는 독성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독소가 대장의 민감한 점막을 송산시키기 전에 독소를 에워싸려고 상당한 양의 점액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일이 식사 때마다 매일, 매주, 매년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대장은 끊임없이 점액을 분비하게 되고 이러한 점액은 쌓여서 대장 주름 사이에 끼이게 되며 그 결과 대장의 구멍은 좁아지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 독소가 끊임없이 혈액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장에 독소 점액이 끼어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면 장벽 바깥쪽으로 마치 혹과 같은 주머니들이 생겨나는데 이를 계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실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계실과 같은 대장 환경의 부패가 대장염이나 암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뛰어난 영양요법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허버트 쉘턴 박사는 흔히 그르치기 쉬운 식사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전분. 단백질과 전분의 조합은 최악의 조합이다. 서구 식사의 주 패턴이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는 것으로 육류와 감자, 다진 고기를 넣은 햄버거, 달걀 프라이를 넣은 토스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으면 입에서 이 음식을 씹을 때 알칼리성 효소인 프티알린이 음식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전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성 효소에 의한 전분의 소화는 음식이 위에 도달할 때까지 그대로 지속됩니다. 전분만 먹는 경우에는 위 안에서도 1시간 이상 치매 소화작용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전분과 단백질이 알칼리성 소화액에 뒤엉켜 있으므로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과 다른 산성 소화즙은 단백질의 소화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성 침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위에다가 펩신과 같은 산성 소화즙이 쏟아지니까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위 속에 상존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단백질을 부패시키기 시작하면서 독성 분비물과 아울러 냄새나는 가스를 뿜어나게 됩니다. 인돌, 스카톨, 페놀, 황화수소, 페닐프로티오닉산 등과 같은 독소가 이들 가스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이나 빵에는 전분 외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왜 소화에 이상이 없는가 하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쉘턴 박사는 그 성분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의 혼합물을 소화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분과 단백질이 조합된 한 가지 음식은 음식물의 소화가 요구하는 시간과 강도에 맞추어서 소화액을 쉽게 조절하지만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조절해서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소화액이 서로 상반되는 두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 육류, 어류, 달걀, 그리고 치즈와 같은 단백질은 빵, 감자, 그리고 쌀과 같은 전분과 따로 먹는다. 그러니까 단백질 먹을 때는 단백질만 먹고 전분, 탄수화물 먹을 때는 탄수화물만 먹어라.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 아침으로는 토스트가 아니면 달걀을 먹고 점심으로는 빵을 먹으며 저녁에는 육류나 감자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과 단백질 먹는 거. 구성요소와 성질이 서로 다른 단백질은 소화 과정도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는 처음 1시간 동안에는 고기를 소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위액을 보내며 마지막 1시간 동안은 우유를 소화하기 위해 위액을 분비합니다. 달걀은 고기와 우유 사이의 시간에 위액이 분비되므로 달걀은 고기와 우유와 함께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와 양고기와 같은 비슷한 육류, 고등어와 조기 같은 비슷한 어육은 위장 내에서 소화장애를 줄 만큼 본성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같이 먹어도 되는데 틀린 것은 따로 먹어라 이거죠. 한 끼에 한 가지 형태의 단백질만 섭취하는 규칙으로 살면 좋습니다. 고기와 달걀, 고기와 우유, 어육과 치즈, 치즈와 견과류, 고기와 견과류 등 서로 다른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지 않는다. 식사 때마다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바꿔줌으로써 다양한 아미노산을 섭취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한 끼에 한 가지 단백질만 먹는다. 전분과 산, 어떤 산이든 전분과 함께 섭취하면 침샘에서 나오는 전분 효소 프티알린의 작용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렌지, 레몬 등의 산성 과일 또는 식초 같은 산을 전분과 함께 먹으면 소화의 첫 단계인 프티알린의 작용을 가로막습니다. 그 결과 전분은 알칼리즙에 의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위장에 들어가게 되고 박테리아에 의한 발효가 시작됩니다. 한두 티스푼의 식초만 먹어도 침샘에서 나오는 전분 효소의 작용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냉면 먹을 때 거기다 식초를 쳐가지고 같이 먹죠. 그러면 식초를 치면 침샘에서 나오는 전분 효소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를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식초 쳐서 먹으면 안 된다. 또 우리는 뭐예요? 고기 먹은 다음에 냉면 가져와 하고 먹잖아요. 고기는 소화효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성이에요. 산성. 그런데 냉면은 소화효소가 알칼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 조합을 제대로 못 하고 먹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전분과 산은 따로 섭취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토스트나 시리얼을 먹을 때 오렌지 주스나 달걀을 먹지 않는다. 밥이나 국수처럼 전분이 주가된 식사를 한다면 식초뿐만 아니라 농축된 단백질도 피한다. 단백질과 산.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소화효소인 펩신이 담당하게 되는데 펩신은 중성이나 산성에서 작용을 하게 되며 알칼리에서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성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성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위는 염산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산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겠다. 그러고 억제하는 거죠. 단백질 소화 효소인 펩신은 염산에서만 작용하고 다른 산에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렌지 주스는 달걀의 소화를 막고 식초를 많이 친 샐러드는 스테이크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식초를 많이 친 샐러드를 먼저 먹고 스테이크를 먹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면은 단백질과 산을 동시에 섭취하지 않는다. 전분과 설탕. 전분의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하여 얼마 동안 위에서 지속됩니다. 당분은 입이나 위에서 전혀 소화되지 않고 소장에서 소화됩니다. 당분만 섭취하면 당분은 위에서 곧장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당분이 전분과 함께 섭취되면 전분이 소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위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의 따뜻한 온도와 습기에 의해 발효가 일어나고 그 부산물인 산으로 인해 다시 전분의 소화가 방해돼요. 산이 있을 때는 그 알칼리가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분의 소화가 방해됩니다. 전분의 소화에는 알칼리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을 씹으면 침이 분비되는데 설탕과 전분을 함께 먹으면 전분 소화를 돕는 프티알린이 침과 함께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버터는 매우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그 위에다가 꿀이나 잼을 바르면 빵에 있는 전분의 소화가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꿀이나 잼을 발라 먹죠. 이 조합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입에서 요구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호떡, 케이크, 파이, 설탕을 넣은 시리얼 등은 좋은 음식 조합이 아닙니다. 호떡 안에도 또 케이크나 파이, 설탕 이런 설탕을 넣은 시리얼 이런 것들이 이 전분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정한다면 전분과 설탕을 따로 섭취한다. 수박, 참외 등 멜론류. 수박, 참외 등의 멜론류는 인체의 별다른 노력 없이 매우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위에서 해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를 재빨리 통과하여 소장에서 소화 흡수됩니다. 그러나 멜론을 소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 멜론은 계속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수박이나 참외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아랫배 통증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일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론류를 먹을 때는 다른 것을 함께 먹지 않는다 하는 규칙을 정하면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과일은 함께 먹는 것도 무방합니다. 후식, 디저트. 후식은 식사 후 대개 호식한 후에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잘 먹었다, 후식 가져와라 그러고서 먹죠. 과일, 아이스크림, 케이크, 통조림 과일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거의 모든 다른 음식과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고급 음식점을 가면 식후에 대개 과일을 내어놓는데 아무리 신선한 과일이라 할지라도 호식을 한 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 위장에 정체되어 있으면서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꼭 먹고 싶다면 따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식은 전식으로 해도 좋아요. 사베트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원래 식후에 차가운 것을 먹어 변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위나 장을 차갑게 만들어 소화에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을 정한다면 식후의 디저트는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포식한 후의 디저트는 더욱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디저트로 먹지 말고 꼭 먹고 싶으면 앞저트로 먹어라. 전식으로 먹어라. 우유는 마시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우유는 그 속에 든 단백질과 지방 때문에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유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우유가 응고하면서 다른 음식을 감싸 위액이 이들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꼭 우유를 마셔야 한다면 따로 마십니다. 아이들에게 우유와 과일을 줄 때에는 먼저 과일을 먹게 하고 30분 후에 우유를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30분쯤 되면 과일은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먹게 하는 거죠. 우유는 신과일과는 잘 어울리므로 신과일은 좋으나 다른 과일과는 같이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아무리 음식이 영양가가 높고 질이 좋은 자연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체내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으면 영양소란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완전한 소화와 불충분한 대사작용은 인체 내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축적시키고 발효, 부패에 의한 독소를 가져옵니다. 지나치게 요리하거나 가공하거나 함께 섭취하는 음식이 잘못되면 비만이 생기고 동맥에 끈끈한 침전물이 생겨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음식의 조화를 잘 이루면 얼마든지 칼로리를 섭취하여도 콜레스테롤을 얼마든지 섭취하여도 비만하게 되거나 핏줄이나 기관에 침전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특히 매일 섭취하는 음식의 반 이상을 익히지 않은 생식으로 한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조합을 잘 지키면 비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음식 조합을 잘 따르면 귀찮게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콜레스테롤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선 100% 단백질로 된 식품도 없고 100% 전분으로 된 식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품이든지 간에 그 식품 안에 주가 된 식품이 단백질이냐 탄수화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성분에 따른 음식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단백질은 고기, 생선, 견과류, 콩류, 치즈, 우유. 전분은 모든 곡류, 감자류, 밤, 호박, 비트, 당근, 순, 지방질, 각종 식용유, 버터, 크림, 쇠기름, 신과일류, 귤, 신포도, 파인애플, 토마토, 레몬, 신사과, 신자두, 단과일류, 바나나, 무화과, 건포도, 감, 배, 무전분 채소류, 배추, 오이, 무, 파, 마늘, 파슬리, 가지, 케일, 양배추, 상추 등등. 그래서 저는 여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따로 먹는다. 아셨어요? 네. 고기 먹을 때는 고기만 먹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오삼불고기 그래가지고 뭐 불고기하고 오징어하고 뭐 삼겹살하고 같이 뭐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그런 것들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비슷한 것끼리는 같이 먹어도 되는데 서로 다른 것을 먹으면은 이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생즙에 대해서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다. 생즙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 채소나 과일 등의 생즙으로 효과를 보았다는 질병으로는 위, 십이지장궤양, 관절염, 알레르기성 질환, 소화기 장애를 비롯하여 고혈압, 당뇨병, 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병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생즙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가?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른 공급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엽록소가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이들 엽록소들은 대부분 섬유질의 세포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씹어 먹어서는 제대로 섭취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에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A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당근을 그냥 씹어 먹으면 필요한 양의 극히 일부, 어떤 연구가는 1%만 섭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만을 흡수할 뿐이지만 섬유질을 제거한 생즙으로는 비타민 A를 손실 없이 100%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당근을 사다가 강판에다 갈아서 그 삼배에다 짜가지고 마셨는데 그렇게 마시니까 얼굴이 이뻐지더라고요.
그러나 생즙의 탁월한 치료 효과는 생즙 안에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익힌 음식에서 죽는 효소 문제. 효소는 인체를 가동시키는 일꾼과 같습니다. 일꾼이 없으면 아무리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원자재가 쌓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식사의 문제점은 익힌 음식이 대부분이어서 인체가 외부로부터 이 일꾼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효소는 열에 매우 취약하여 48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모두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40도 온도부터 파괴되기 시작해요. 음식에 효소가 살아있으면 그 효소가 체내 소화 과정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인체가 과다한 소화액을 분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로 익혀 죽은 음식을 먹으면 인체는 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효소를 자력으로만 공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 뇌, 심장, 허파, 근육 등 다른 조직에 필요한 대사 효소를 줄여서라도 소화 효소를 늘리게 됩니다. 이러한 대사의 혼란이 많은 고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데도 필요한데 그쪽 거 이쪽 소화하는 데 갖다 끌어다 쓰니까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즙에 있는 생명의 힘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생식을 합니다. 동물이 익혀 먹는 거 봤어요? 불을 못 사용하니까 익혀 먹을 수가 없죠. 야생의 동물은 질병이 없으나 인간과 함께 사는 가축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질병을 앓습니다. 생즙은 살아있는 즙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도 살아있는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아셨어요? 우리 세포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죽은 걸 먹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3년여 동안 간경화를 앓고 있던 한 젊은이가 식이 지도를 받고 생즙을 먹으면서 간 수치가 300에서 떨어질 줄 몰랐는데 검사 수치가 한 달 만에 30으로 뚝 떨어지자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화공약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생즙기의 선택. 생즙기를 고를 때는 저속 회전의 쌍기어 방식을 구해야 합니다. 착즙 시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효소와 기타 영양소를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착즙률도 높아 경제적입니다. 우리나라 생즙기는 세계 최고의 품질로서 일본과 미국에도 고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해외의 많은 대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체 의료기관, 대체 의학,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쌍기어 방식의 생즙기를 구할 때엔 기어가 서로 맞닿지 않아 쇳가루가 생기지 않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리하다고 하여 칼날이 고속 회전하는 원심 분리기 방식의 주스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주스기는 회전에 의한 열의 발생으로 효소와 미네랄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스기에다 막 갈아가지고 먹죠. 왜 생즙일까? 생즙은 영양소의 보고예요.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른 공급원에 찾아볼 수 없는 엽록소가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화학이라는 단어의 어원 케미아가 그리스어로서 식물의 즙을 뜻하는 것을 보면 식물의 즙이나 추출물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료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처방되는 약의 25%는 식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한약재도 대부분 식물을 이용한 것으로 날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보관과 운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개 말려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루나 탕으로 복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즙에는 이처럼 양리 성분과 영양소가 풍부한데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이들 영양소는 더욱이 살아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채소, 과일, 유기농법의 현미 작곡으로 자연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리를 해버리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비타민의 83%는 파괴되고 단백질 분자 구조가 바뀌며 유기미네랄은 인체가 이용할 수 없는 무기미네랄이 되어버립니다. 채소와 과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은 빗자루처럼 장을 청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섬유질도 요리를 통해 열을 받게 되면 장벽에 끈적거리는 물질로 쌓이게 되고 부패되어 독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장은 축 늘어지고 비틀어져서 변비, 대장염, 계실염 등 여러 가지 장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즙에는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효소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인데 생즙 안에는 그러한 효소가 살아 있어 활발한 활동을 통해 탁월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죽음이란 바로 효소 활동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채소와 과일의 영양소는 대부분 섬유질의 세포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씹어 먹어서는 제대로 섭취가 되지 않으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소화 과정에서 영양소가 섬유질에서 분리되려면 여러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음식의 동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인데 이 동안 음식은 대부분 소화를 시키기 위한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쓰이고 극히 적은 양의 에너지만이 세포의 조직과 재생에 이용됩니다. 그러나 생즙을 마시면 소화되어 동화되기까지 불과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고 대부분의 영양분이 흡수되어 세포와 조직, 분비작용을 하는 선과 기관의 재생에 사용됩니다. 제가 읽은 초소식 건강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한 잔 생즙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즙을 먹을 때는 이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별로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걸 흡수해가지고 에너지로 쓰게 되는데 하루에 생즙 한 잔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소화와 동화의 과정이 최대의 속력과 효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노력이 아주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소화 과정에서 영양소가 변질될 염려도 없습니다. 병이 있거나 허약한 분들의 경우 흡수율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발생학상적으로 볼 때 잡식성 동물입니다. 이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먹는 육식과 곡체식의 비율이 1대 7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채식을 늘린다고 해도 가공식품과 각종 육류가 에워싸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식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같이 먹어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한 잔씩 생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생즙은 다량의 채소를 섭취하게 해주고 육식과 가공식으로 치우쳐 있는 식생활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생즙에 관한 경이로운 사실 중 하나는 좋은 녹즙기로 짠 생즙은 농약, 중금속이 모두 걸러져서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농약이나 중금속은 섬유질과 친화력이 강해서 녹즙을 짤 때 섬유질과 함께 80% 이상이 배출되어 나가고 생즙에는 순수한 영양소만 남게 됩니다. 이 사실은 스스로 생즙을 마시면서 수많은 환자를 생즙으로 고친 노만 워커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즙 요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노만 워커 박사는 생즙 요법을 실천하여 1984년 110세로 서거했는데 그의 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즙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흙에다 농약이나 살충제를 쓰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식물과 식물의 뿌리에 있는 섬유질에 흡수됩니다. 나는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채소에 뿌린 독성의 살충제가 섬유질을 제거시킨 생즙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성의 살충제가 섬유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도 쓰고 각종 살충제들을 쓰는데 그걸 안 먹는 방법? 생즙으로 먹으면 된다. 생즙의 효능,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고체 상태의 식품이 소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생즙은 액상이어서 소화 흡수가 빠르고 에너지 소모도 적습니다. 생즙에는 각종 미네랄, 비타민, 효소 등이 고루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의 질도 최상입니다. 자연식품 속의 미네랄은 유기미네랄이며 비타민은 활성 비타민입니다.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는 각종 영양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영양소들이 최상의 상태로 흡수되면 인체 내에서 제일 먼저 복구되는 것이 면역력입니다. 이 면역 기능의 부활로 난치병들이 낫는 것입니다. 생즙의 섬유소는 장벽을 깨끗이 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독 물질의 부패를 억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변비는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즙을 먹으면 변비가 치유된다. 생즙을 처음 먹는 경우 방귀가 나오는 것은 장이 정화되면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생즙을 계속 마시면 가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스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게 됩니다. 생즙은 간이 나빠져 아무런 약도 투약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복음과 같습니다. 생즙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효소와 엽록소의 작용으로 체내에 노폐물이 빠지면서 간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간 나쁜 사람은 생즙 마셔라. 푸른 초원에서 꼴을 먹인 소와 양은 잠을 별로 자지 않고 비만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효소와 엽록소가 풍부한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체내 노폐물이 적고 따라서 정화를 위해 잠을 많이 잘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기울이나 옥수수 등을 먹이게 되면 잠을 많이 자게 됩니다. 생즙은 주로 알칼리성이어서 산성으로 기울기 쉬운 체액을 중화시킵니다. 특히 인체의 65% 이상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뇌와 같은 조직은 세포의 80% 이상을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건강에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 차, 알코올, 청량음료 등은 몸에서 이를 배설해내기 위해 더 많은 부수적인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마시는 이런 커피나 차 이런 것을 몸으로 배출하려면 1.5배의 물이 더 필요해요. 과일과 채소즙은 이러한 불필요한 물질을 몰아내고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즙에 있는 그 물은 순수한 물이에요. 화식을 하면 췌장이 비대해지고 대장의 독성, 알레르기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기관지염, 부위강염, 방광염, 비염, 관절염 등에 걸리기 쉽습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은 날로 먹습니다. 인간이 오염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 세계에서는 병이 없습니다. 오늘날 음식은 칼로리는 높되 필요한 영양소는 빠져 있어서 아무리 먹어도 체내의 영양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늘 허기가 오늘날 국민 3, 4인 중에 1명꼴로 비만에 걸려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기가 지니까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찌죠. 생즙은 뒤죽박죽의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필요합니다. 화식이나 가공식에 결여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와 비타민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병이나 캔에 든 주스는 어떨까? 병이나 캔에 든 이른바 100% 천연 주스는 죽은 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주스들은 첨가제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살균 등의 목적으로 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스에 열이 가해지면 효소는 모조리 죽고 대부분의 영양소가 변질되어 생즙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즙을 믹서기로 갈아 범벅 상태로 먹는 것은 어떨까? 채소나 과일을 믹서기로 갈아 범벅 상태로 먹는 것은 생즙에 비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좋은 생즙기로 만든 생즙은 체내에서 소화 흡수되는 데 불과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섬유질이 그대로 들어있는 범벅즙은 영양소를 모두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화시키는데도 수시간이 걸립니다. 맺은 말,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만성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자연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 궁합에 맞추어서 단백질과 전분을 따로 먹어야 한다. 단백질도 육류와 어류는 따로 먹고 전분이나 단백질은 산과 따로 먹어야 하되 전분과 설탕도 따로 먹어야 한다. 수박과 참외 등 과일과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식후에 먹는 것은 좋지 않고 우유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생즙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장을 깨끗하게 하며 체내 노폐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체액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영양 상태를 바로잡아주기에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